미국 은행도 망하는데 국내 은행은 안전할까? 자, 과연 이 문제 좀 짚어봐야 그리고 되겠습니다. 이 은행 여기서 얘기하는 은행과 여기에 은행이 뭐가 다른지 여기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은행이랑 한국 은행이 조금은 달라요. 달라요. 네, 그걸 아셔야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이 은행이죠. 실리콘밸리가 뭡니까? 실리콘밸리 하면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 네. 남부 쪽에 보면은 네. 그 삼각형 모양의 어떤 단지들이 있다. 네. 거기 이제 주로 기업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실리콘밸리. 그러니까 실리콘의 여기 SI가 규소 아닙니까? 규소. 그렇습니다. 네. 이 반도체의 주요 원료가 규소예요. 그러니까 또 반도체 관련 업종, 나아가서 좀 IT 업종 이렇게 좀 확대해서 좀 이게 이런 뭐 많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AT&T라고 거대 통신 기업이 있었는데 그렇죠. 미국에서 이제 이거를 미국 정부가 쪼갭니다. 니네 너무 커. 이유가 없어. 야, 너무 큰데 잘라 이럽니다. 그래서 이 반독점법 때문에 잘라지면서 거기에서 수많은 기업들이 그 대기업이 하던 일들을 하기 위해서 창업을 하는데 그렇죠. 그게 바로 실리콘밸리에 창업을 해요. 그게 IT 기업의 시초야. 그렇죠. 그래서 AT&T가 하던 통신사에서 뭐해? 모뎀 만들고 전화선 깔고 그렇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원래 한 데서 다 하다가 다 한 데서 하다가 갑자기 큰 공룡이 쓰러지면서 작은 기업들이 이 밸리에 모여서 창업을 하기 시작한 게 실리콘밸리입니다. 그렇죠. 기업들이 모여 있으면 돈거래 할 거 아니에요. 돈거래하지. 그거를 전담해 주던 은행인 거야. 네. 그렇죠? 실리콘밸리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의 기업들의 은행이다. 그래서 실리콘밸리. 우리말로 제가 바꿔볼까요? 테란로뱅크 맞아요. 네. 혹은 판교뱅크 그렇죠. 이렇게 요 이름인 거야. 판교 IT 뱅크 뭐 이런 느낌이야. 판교 개발자 은행 약간 이런 식의 맞아 개발자네. 이런 식의 은행이었던 거죠. 그래서 다음 보면은 이게 보면은 이제 이 US 뱅크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은행들이 규모 순으로 나래비를 그러니까 쭉 순위를 매겼단 말이야. 그렇죠. 그랬더니 많이 안 내려가. 실리콘밸리 뱅크가 몇입니까 지금? 16위. 전체 은행이 19개밖에 있는 게 아니고 이 밑으로 몇 개가 있냐면 4,900개가 더 있는 겁니다. 그래서 꽤 잘 나가는 은행이다. 아니 근데 내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나라는 시중은행, 우리 국민 하나, 5대 농협, 금융이라고 신한 네. 5대 시중은행 맨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5,000대 시중은행이야 그러면? 그래서 우리나라랑 좀 다르다는 거. 여기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인구 수가 미국이 3억이 넘고 우리가 5천만이면 그래도 인구 6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해가 이게, 안 되는데. 우리 미국식과 독일식이 좀 있습니다. 우리 판결할 때도 있잖아. 우리 그러니까 대륙법계가 있고 그 영미법이 있고 영미법계가 독일의 대륙법계가 있잖아. 이것도 비슷합니다. 이 독일은 이제 도이치 연방뱅크라고 해서 이 독일 형태는 되게 중앙 집권적인 은행 형태를 가졌어요. 중앙 집권적. 근데 미국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미국은 자유은행 시대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비즈니스였어. 은행업 자체가 하나의 비즈니스였고, 근데 그게 사회적으로 좀 국가가 집중 통제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에 중앙 집권적인 형태를 가진 게 독일식이에요. 우리나라랑 이제 미국이랑 은행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거예요. 이게 얘네는 그냥 금융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 중개업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5,000개의 은행이 있다라는 건 그만큼 은행의 설립, 그다음에 비즈니스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은행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렇게 중앙 산업자본으로 시작을 한 거고 미국의 은행 같은 경우는 하나의 비즈니스였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자영업, 치킨집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실리콘밸리 은행의 주가 그래프예요. 쭉 가다가 올라와 하다가 2008년에 리만 때 그래도 은행이야. 꼬꾸라져. 치킨 안 팔려. 그래도 은행이야. 그래도 은행이야. 그래서 가다가 쭉 올라갑니다. 요때가 이제 양적 완화 시기 아닙니까? 요때 이제 그다음에 제로금리 시대, 저기다 팔이 안 닿는데 거기 그 2018년부터 거기. 거기를 만든 장본인이 좀 있으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다음 사진 보시죠. 여기를 기억하세요. 네. 이 사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 뭐 서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법안에 서명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작은 은행에 대해서 건전성 강화 규제를 합니다. 오바마 정부에서. 네. 이게 은행이 망하면 굉장히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에서 투자 예금을 받은 기업들입니다. 여기 제일 눈에 띄는 게 뭐야? 로블록스. 이거 유명하잖아. 징코 뭐 이렇게 스타트업들 중에 이제 빅 스타트업들이
이제 여기에 예금을 넣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로 거래하는 은행이 바로 실리콘밸리 은행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나와? 이 형님은 이 형님은 뭐야? 규제를 풀어야 되는 형님이야. 풀어야 되는 형님이야. 이때는 뒤에서 누가 쫓아와? 미국 뒤에서. 중국이 쫓아오잖아. 그렇죠. 중국과 무역 전쟁을 하던 시기. 그래서 이제 이 은행에 대한 규제를 소규모 은행, 그다음에 특화 은행, 실리콘밸리 특화 은행 있잖아요. 그렇죠. 과감하게 풉니다. 그래서 아까 봉우리가 어땠어요? 봉우리가 이렇게 올라왔잖아. 그리고 그래프 다시 가볼까요, 주가? 네. 여기 여기. 이렇게. 여기서 오바마 형님이 사인하는 순간 추락. 네. 그랬다가 도람프 형님 오시고 나서 그렇죠. 여기에 그게 겹친 거죠,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들어갑니다. 코로나로 네. 저금리의 버블이 막 때려 박으니까 막 IT 기업들 투자 미친 듯이 하고 주가 막 치솟고 부동산 막 미쳐 날뛰고 하면서 네. 여기까지 갔던 근데 조 봉우리를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자, 이게 뭐냐면은 이 IT 이제 팬데믹 때문에 정부가 뭘 해? 돈을 풀죠. 무지하게 풀어. 그러니까 어. 돈이 실리콘밸리에는 또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예금을 해. 눈먼 돈이 엄청 몰려 들어오는 눈먼 돈이 엄청 하면서 예금이 거의 3배가 급증합니다. 그런데 이 실리콘밸리 은행은 그 돈을 어떻게 하느냐? 안전한 채권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분산 투자를 했어야지 이 사람들아. 하지만 당시에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금융상품 뭡니까? 그렇지. 미국 국채예요. 미국 국채죠. 미국 국채를 이만큼 늘린 거예요. 근데 누가 등판해? 여기 보면 제롬 파월이라고 나오잖아.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어떻게 합니까? 다음 사진 때려 올리죠.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걸 좀 정리하자면 뭐냐면은 예금이 미친 듯이 들어온 거예요. 이 당시에 시절 좋을 때 2020년, 2021년에 그 실리콘밸리의 그 유동성 파티가 야 노는이 뭐하냐? 현금 은행에 넣어놔 하고 실리콘밸리 은행에 들어가. 트럼프 형님 끝물이죠 그때가. 그런데 2022년에 뭡니까? 물가 잡는다고 금리를 올리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스타트업들이 자금이 마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임대료 줘야지, 임대 내야지, 직원들 월급 줘야지. 그리고 물가도 튀니까 인건비도 올라갔어요. 인건비도 올라가고 그러면은 빵도 사 먹어야지, 사무실에 커피라도 놔야지. 그렇잖아. 본인이 그러면서 좋아하는 음식만 얘기하시네요. 아니야. 예금을 찾습니다. 네. 예금을 찾아. 그러면 이 예금이 이렇게 올라다가 뒤에 어떻게 됐으면 살짝 뚝 떨어지죠. 2022년에 예금을 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사태가 시작이 된 겁니다. 채권이 만기까지 가져가면 채권은 정확하게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줍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그럼. 문제가 없어. 국채도 10년 만기를 많이 샀는데 10년 동안 만기를 버티면 그 다음에 만기 되면 원금하고 이자를 고스란히 받습니다. 이자가 크건 작건 네. 정해진 이자율을 받는 게 채권이고 그래서 안전해서 사놓는 거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만기까지 기다리지 못할 때가 문제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는 뭐야? 빨리 예금 빼가려고 하잖아. 그럼 은행이 장기 국채를 사놨는데 그렇지. 그걸 빨리 처분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채권의 개념을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정기적금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지금 5% 정기적금을 들었어. 그렇죠. 근데 갑자기 정기적금이 이제부터 10%로 된대. 이자를 10%씩 주겠대. 그러면 앞에 내가 사인했던 5% 정기적금은 어떻게 돼? 가치가 떨어지죠. 이거 누가 5%짜리 들겠어? 그냥 나가면 나가면 10% 받는데 왜 네 걸 사냐?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면 그 정기적금으로 비유했던 채권의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국채에 대한 이 손실, 이 아까 자신감 있는 파월 형님이 이자율을 올리면서 국채가 이미 손실이 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팔지 않고 만기까지만 버티면 어때? 나중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원금하고 이자를 받으니까. 그런데 예금 인출하려는 사람들이 빨리 내 돈 줘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국채를 깬 거지 그걸. 그렇죠. 적금을 깬 겁니다. 손해를 보면서. 그런 그래서 상황. 등장합니다. 그다음 누가 등장해? 이든희 형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우리의 은행은 안전하다. 더 이상 파산 사태는 없을 거다. 왜? 바로 FDIC, 그러니까 연방 예금자 보호. 우리로 네. 치면 예금보험공사예요. 예금보험공사가 25만 달러까지는 우리가 보장해주겠다. 그러니까 우리 돈 3억 3천만 원 정도. 3억 3천만 원 정도. 그랬더니 실리콘밸리 사업하는 사람이 뭐라 합니까? 야, 장난해 지금?
아니 우리 지금 30억 넣었는데 내가 굴리는 돈이 3억 3천이 아니고 지금 실리콘밸리 넣어놓은 게 지금 막 100억 단위인데 그래서 다시 이 형님이 등장합니다. 이 형님이 다 보호해주겠다. 그렇죠. 예금은. 그래서 네. 올 커버리지. 올 커버리지. 그러니까 이제 모든 금액을 다 커버한다. 근데 그게 사실은요. 그래서 이 발표 나니까 그래서 증시가 좀 첫날은 안정이 됐어요. 일단 네. 다시 소문 돈 거지. 네. 예, 규현이 괜찮나 봐. 규현이 돈 다 준다는 것 같은데. 아 근데 규현이네 집이 괜찮대. 부모님한테 받으면 된대. 부모님이 대신 갚아준다니까 일단 괜찮대. 그럼 지금 안 가도 되겠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랬는데 문제는 이제 그러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네. 야, 너 생각해봐라. 규현이가 그래도 좀 치킨 파는 애 아니야. 그렇지. 근데 제가 저 정도면 밑에 4,890개는 뭐야? 그렇죠. 4,920 이게 나오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럼 걔네들은 미리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럼 걔네들이 너도 나도 이렇게 자빠지면 그 언제까지 부모님이 다 갚아주겠어? 그렇죠. 이런 불안감이 또 그 다음 날부터 퍼진 거죠. 확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뱅크런이 발생하게 되는 그쵸. 거죠. 지금 이제 은행권으로 그럼 전이가 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실리콘밸리 은행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좀 치는 애지만 한정적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만 최대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판교 애들은 놀래는데 네. 다른 지역은 아니 뭐 나는 거기랑 상관없어 이럴 수 있는 그렇죠. 일종의 약간 특수한 어떤 업종을 대상으로 한 은행이었다. 게다가 이제 국채를 사놨잖아요. 국채를 할인해서 판매하니까 거기에서 손실이 발생한 건데 그런데 여기서 일단 연준이 프로그램을 발표합니다. 야, 니네 국채 나한테 넘겨. 돈 빌려줄게. 그 국채 어차피 냅두면 지금 유동성 해결되는 거 아니야? 그럼 국채는 내가 맞고 거기에 액면가로 괜히 싸게 팔지 말고 액면가에 내가 돈 빌려줄게. 이렇게 나와. 그래서 사실은 좀 가혹한 얘기를 이런 얘기합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은 지네 혼자 망한 거야. 그렇죠. 지네 혼자 분산 투자 안 하고 국채만 넣었다가 금리 쇼크를 당해서 지 혼자 망한 건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 크레딧 스위스라는 게 지금 투자은행 중에서는 2위인데 휘청휘청하고 있어요. 네. 크레딧 스위스. 네, 이게 미국 증시. 이게 지금 뭐야? 피오르드 해안이죠? 네. 깎아진 듯한 절벽이에요. 차별 침식에 의한. 예. 지금 이게 자연의 은행의 경이. 차트냐 이거야. 이게 투자은행의 차트냐 이거냐. 그렇죠. 그래 또 다시 야 그래도 썩어도 준치 올라가. 또 떨어져. 그렇죠. 요때 돈 뺀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 물린 분들이 제일 억울할 거예요 지금. 네. 이런 낙폭을 보입니다. 지금 네. 크레딧 스위스가. 그러니까 어제 밤에 스위스 정부에서 우리가 유동성 공급하겠다. 일단 진화에 나서긴 했어요. 그러면서 막판에 다시 조금 반등하는 모습. 네. 하지만 여전히 불안감은 계속 이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크레딧 스위스를 주목한 이유는 뭐냐면 크레딧 스위스 몇 년 된 은행이지? 167년 됐어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야 그때 180 몇 년 된 은행이 하나 망했었는데 다음 사진 바로 리만 브라더스. 네. 이게 2008년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 때문에 전 세계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면서 그렇죠. 위기가 왔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리콘밸리 은행은 그 지역의 특수성이 있는 데다가 그 다음에 얘네가 분산 투자를 안 했다 뿐이지 안전자산에 넣었다가 그렇죠. 지금 망한 거예요. 근데 이 리만 브라더스 사태랑 이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파생금융 상품을 전 세계에 다 팔았습니다. 그렇죠. 네, 투자은행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한번 만약에 도산을 한다 하면 이 관련된 상품을 샀던 다른 은행까지 줄줄이 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연동돼 나가는 거죠. 그래서 실리콘밸리 은행이 처음 망했을 때는 처음에 정신을 차리고 나서 예금자 보호까지 된다고 딱 듣고 근데 시장이 안정이 됐었는데 아니 그리고 그때는 그냥 다 이랬단 말이야. 실리콘밸리를 딱 바라보면서 네. 평화를 빕니다 이러고 넘어갔어 그냥 네. 사람들이. 근데 이제는 야, 이거는 전 세계적인 영향 아니야? 이제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이제 MSCI 지수라고 나와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출렁출렁하는 것처럼 보여요. 네, 우리가 상상할 때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2020년부터 2021년은 지금 유동성 파티가 불러온 버블이었다는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닷컴 침체와 미국발 금융위기가 같이 요번에 이제 돈 잔치를 했던 이 버블 잔치에서도 분명히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정말 이 리먼 브라더스 파산처럼 큰 은행이 픽픽 쓰러진 형태로 냅둘 것이냐 아니면 그렇죠.
쓰러지든 쓰러지더라도 부드럽게 연착륙을 시킬 것이냐에 이제 고민만 남아 있는 겁니다. 네. 또 리만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매출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2008년대 확 꺾이면서 좀 급격하게 좀 몰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네. 이게 좀 파장이 어떻게 일지가 사실은 이제 네. 그때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우려를 근데 이제 하고 예를 들어서 크레딧 스위스도 그걸 잘 봐야 돼요. 근데 이 리만 브라더스의 실적이 저렇게 꺾인 게 어떤 거냐? 자, 이 빨간색이 홈 프라이스 인덱스입니다. 그러니까 집값이에요. 그렇죠. 집값이 2000년대 들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머지는 대부분 인구도 비슷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수익률. 이제 수익률 비슷한데 집값만 저렇게 폭등을 했다는 거예요. 음. 거기에서 집값 불패 신화가 나옵니다. 그쵸. 야, 집을 담보로 하는 대출 안전해. 대출은 다 안전하네. 그래? 그래도 못 믿겠어? 그러면 내가 그 파생 상품에 대한 보증을 서줄게 하면서 집값 폭락과 함께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터진 거거든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이제 부실화된 건데 그거 자체가 이렇게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오늘 그래서 우리나라 은행과 외국 은행이 어떻게 다른지를 좀 잠깐 표를 좀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이게 이제 전통적인 은행이에요. 트래디셔널 뱅크. 네, 그러면 고객들로부터 뭘 받아? 예금을 받는 디파짓. 거예요. 디파짓을 받고 이게 이제 부채의 가장 큰 항목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건 뭐 돌려줄 담보- 돈, 네, 돌려줄 그렇죠. 돈. 네. 그다음에 이제 국채도 많이 사놓고 그랬는데 이게 모던 뱅크로 오면서 어떻게 바뀌었냐? 지금 파란색이 들어갔어요. 이거는 뭐냐? 그러니까 금융 상품에 넣는다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이걸 맡아준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이 에셋, 트레이더블 에셋, 그러니까 자산도 많이 취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은행이 전통적인 예금 받아서 돌려주는 이자 받아 돌려주는 전통적인 은행이라면 여기는 리만 브라더스라든지 실리콘밸리 은행의 어떤 이 현대적인 은행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은행의 영업 방식은 어디에 가깝습니까? 여기에 가까운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이런 은행들이 망하니까 우리 은행은 상대적으로 괜찮은 겁니다. 우리는 뭐 별거 다 돈 다 있어요. 우리는 막 이런 네.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은행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 구조에서는 오히려 안전판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은행이.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은행이 외국의 그런 비즈니스적인 은행보다는 안전한데 그쵸. 다만 우리가 안심을 할 수 없는 건 뭐야? 나비 효과. 나비 효과입니다. 이 나비의 날갯짓 하나가 전 세계적으로 파급력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 이 금융시장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게 망하면 우리 은행이 망한다기보다는 이 경제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불경기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네, 심은정님께서 아예 우리 은행이야 그렇다지만 국민연금은요? 이러셨거든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국민연금 관련 리포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실리콘밸리 은행에 투자한 거 관련 소식 보고 네. 오겠습니다. 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의 영향이 전 세계 금융권으로 번지는 가운데 국민연금이 파산한 실리콘밸리 은행이 속한 SVB 금융그룹 주식 10만 주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SVB 파이낸셜 그룹의 지분 10만 700여 주를 보유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지분 가치는 지난해 말 기준 2,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00억 원 규모입니다. 하지만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여파로 이 그룹 주가도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고 이어 주식 거래도 정지됐습니다. 국민연금 측은 이번 파산 사태와 관련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유 지분은 2021년 말과 비교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우리 금융당국도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어제 한국은행 부총재 등 경제금융수장들을 만나 국내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도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돌발 변수가 생긴 거고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금리든 주가든 환율이든 금융 변수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 정부는 관련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는 등 철저히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 지금 국민연금이 좀
제대로 투자하지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국민연금 이 실리콘밸리 뱅크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 코로나 기간 거치면서 거의 3-4배 가까이 급등을 했던 주식입니다. 네. 그래서 뭐 사실 이거 사고만 안 터졌으면은 또 몰랐던 거예요, 사실. 네.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하는 거고 네. 기관일수록 더 안전하게 운용 나름의 준칙을 가지고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좀 따져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국민연금이 직접 실리콘밸리 은행의 주식을 산 게 한 300억 원 정도 돼요. 이건 다 날린 거나 그쵸, 마찬가지 그쵸. 사실은. 주식은 받을 수가 사라졌으니까. 없어. 예. 그리고 국민연금이 워낙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회사를 하나 낍니다. 운용사를 하나 껴서 이거 좀 잘 굴려줘 하고 다시 하청을 주는 게 있는데 그 운용사에서 실리콘밸리 은행에 투자한 게 훨씬 많아요. 그 자체가. 그래서 지금까지 피해가 한 뭐 노출, 익스포저라고 얘기하죠. 한 3,600억 원 정도 된다는 얘기도 있고요. 실제 손해액만 따지면 1,300억 원 정도 지금 날렸다라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은 거래 정지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죠. 지금 근데 뭐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지금 뭐 한 푼이 아쉬우니까 네. 사실은 좀 아플 수 있죠. 네, 거래가 정지가 된 상황인데 그래서 이게 만약에 상장 폐지가 되면 그냥 아예 휴지 조각이 되는 거기 때문에 A4 용지 돈 받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더 손실이 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주제는 뭐냐? 실리콘밸리 은행까지는 괜찮았는데 크레딧 스위스부터 가면 이거는 판이 리만 브러더스처럼 커질 수 있다. 게다가 유럽 경제의 기초 체력이 굉장히 약해진 상황에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은행이 자체가 도산하는 경우는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우리 경제가 타격이 2008년처럼 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여기까지 저희가 살펴봤고요.